시작이 어렵던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책과 믿음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쌓여가는 서가. 여기는 기독 서가 클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박수 소리가 너무 긴데요? 그러네. 거의 한 번 더 네. 앵콜이야, 앵콜. 자, 팟캐스트 기독 서가 클럽은 책으로 신앙을 읽고 또 신앙으로 세상을 읽는 팟캐스트입니다. 매회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기독교 도서, 또 영화, 음악, 소설 같은 다양한 문학 콘텐츠까지 자, 매회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기독교 도서와 영화, 음악, 소설 같은 다양한 문학 콘텐츠를 함께 넘나들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 하나 자, 팟캐스트 기독 서가 클럽은 책으로 신앙을 읽고 신앙으로 세상을 읽는 팟캐스트입니다. 매회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기독교 도서와 영화, 음악, 소설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함께 이야기하며 신앙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콘텐츠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문 열기 힘드네요. 땀 좀 닦고. 너무 힘드네요. 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팟캐스트인데요. 그래서 많이 어리숙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팟캐스트를 함께 꾸며갈 네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IBP에서 책을 마케팅하고 있는 오인표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숨소리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약간 박진영식 그러니까. 경기 매력적이지 않았나요? 네. 듣기 불편하셨나요? 약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오인표 간사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같은 IBP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박예찬 간사입니다. 네, 오늘 마감이라서 정신없이 마감하다가 왔습니다. 네, 인생도 지금 마감할 뻔했어요. 지금 저희 팟캐스트 녹음하는데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청월함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철입니다. 끝인가요? 뭐 더 해야 돼요? 청월함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맥을 끊으면 맥커터네, 맥커터. 네. 그런가? 네, 아니, 앞에서는 책을 편집하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 청월함이 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럼 복음 전한다고 하세요. 사역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는. 네. 저도 청월함에서 네. 복음 전하는 김유미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4시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팟캐스트의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면 이 팟캐스트는 기본적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보통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그 화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 화에서는 그분이 진행을 맡는 호스트가 되는 팟캐스트입니다. 게다가 저희가 기독교 출판을 통해서 나온 도서들도 소개하지만 저희가 그 주제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음악 그리고 또 일반 문학 또 영화 등등 다양한 문학 콘텐츠들을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약간 몸을 좀 풀어보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또 좀 알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요즘 뭐를 읽냐? 도대체 요즘 뭐를 읽는가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출판사에 일하는 사람들은 요즘 뭐 읽고 있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요즘 뭘 읽는지 뭘 보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어떤 책 보시는지. 네, 그것으로 저희가 문을 열어보죠. 우리는 도대체 요즘 어떤 책을 읽는가? 내 서가에 꽂힌 책. 적절했죠? 자, 먼저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좀 그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사실은 기독교 출판 관련된 도서를 하려다가 이거 너무 재미없겠다 싶어가지고 왜요? 기독교 책이 재미없습니까? 기독교 책 출판사에 근무하는 저로서는 기독교 책이 너무 직업과 관련된 일인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책을 가지고 오셨어야죠. 네, 가져왔습니다. 전자책으로 가져와가지고. 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게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어가지고 자살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제 마르탱 모네스티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책은 되게 흥미로운 책이다라고 하는 이제 평을 했습니다. 자살에 관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책에. 그 자살하는 방법, 누가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자살을 막 했던 역사적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저는 좀 요즘 우울했거든요. 우울해가지고 이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더 우울한 곳으로 들어가면 좀 우울함이 달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을 보면서 되게 깔깔깔깔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는데 자살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네, 막 총으로 하는 거, 뭐 어디에 뭘 하는 거, 그리고 되게 계획적으로 막 여러 사람을 심어서 자기가 길 가다가 아무도 이게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설계를 해서 막 죽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놀랍고 되게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사람을 자살을 많이 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때 그것을 멈추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너네들이 만약에 죽으면 그 자살하면 그 시체를 어디에다 걸어 놓을 거야. 아니면 그 시체를 되게 잔인하게 토막내서 되게 뭐 개에게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자살률이 갑자기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건 뭐냐면 사실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내가 사는 그 이후의 생활은 뭐 상관없이 그냥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죽겠다는 건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체가 어떻게 될 거가 무서워가지고 죽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다 뭔가 이 내세나 죽음 이후에 뭔가도 기대하거나 고민하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닌가. 저희가 팟캐스트 시작하고 첫 주제로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책을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 어디까지 맞장구를 쳐야 될지 네. 수위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드러낼 수도 있어요.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재미없네요.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수위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니까 함께 뭔가 고민하게 되네요. 근데 저는 그 부분 내 시체가 그렇게 다뤄질까 두려워서 혹은 싫어서 자살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세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존엄하지 않게 다뤄지는 것에 대한 거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뭔가 내가 그래야겠어, 그런 결정을 내리겠어라고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내 생에
뭔가 존엄이 침해되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 순간일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서도 그런 존엄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다뤄질 걸 상상하면 그건 또 싫은 거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내세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쩌면 현세에 대한 생각과 더 가까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되게 흥미롭네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종종 하는 얘기가 자기보다 먼저 죽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저희 아내는 사랑하나 너가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저희 아내는. 근데 그 방금 이야기한 죽음 이후에 존엄, 나의 존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와이프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건 지워주세요. 요것만 살릴 거야. 그렇죠. 근데 죽음이란 게 어쨌든 되게 특히 이제 자살 극단적 선택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오로지 나 주체적인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되고 다른 타인을 다 배제한 어떤 나와의 어떤 결단과 나와의 어떤 일본어밖에 생각 안 나. 쇼부를 보는 그러니까 승부를 보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에는 이 남은 내 몸과 그 몸으로서의 어떤 연결되는 사회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그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철학책을 최근에 봤는데 거기에 사실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죽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사실 죽는 순간에 대한 경험이 함께 공유되고 회자되어야 그것이 실존하는 것인데 내가 죽는다는 그 순간에 뭔가 그것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죽음 이후에 나의 존엄에 대해 걱정하는 방식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지점인 것 같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의 존엄이 말씀하신 대로 헤쳐져서 내가 죽고 싶은데 죽은 다음에도 내 존엄이 그렇게 말살된다면 죽는 것도 미뤄지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많이 어려웠나 봐요, 삶이. 그래서 되게 요즘 참 고단하다. 근데 뭐 책도 참 잘 안 읽히고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책이 없을까 하다가 찾아본 건데 물론 이제 주제와 제목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죠. 자살에 관한 모든 것인데 내용은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스스로를 죽이는 방식이 다양하구나 뭐 이런 것들도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총을 쏘서 이제 총으로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한 방에 가겠다는 의지잖아요. 근데 뭔가 특이한 기구를 만들어서 되게 복잡하고 특이한 기구를 만들어서 죽는 사람의 대부분은 총으로 죽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기구를 만들어서 그 총이 쏴지게 해서 죽는 방식. 사실은 스스로 당기는 게 스스로 그걸 당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되게 재밌죠. 사는 얘기하죠. 이게 사는 얘기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건 드러낼 수도 너무 첫 타부터 자극적인 주제여가지고 어쨌든 자살에 관한 모든 것 제가 요즘 읽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책. 네. 근데 큰일 났는 게 네. 저도 되게 다크한 책을 골라가지고 IBP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뜻인가 봐. 아니, 한 명만 다크하면 괜찮은데 앞에서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네요. 근데 저는 여러 읽었던 책과 영화 중 봤던 영화 중에 그래도 좀 주제가 좀 상통한 것을 고르자니 이걸 고르게 되었는데 아무튼 조금은 덜 무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깊게 파진 않고. 네, 내 심장을 향해 쏴라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되게 두꺼운 700페이지에 달하는 벽돌책이고요. 그래서 언제 읽나 벼르고 있다가
지난 연휴 때 집어들었는데 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책입니다. 이 책도 이제 아이러니하게 추천사를 하루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썼는데 외색이 짙네 IBP. 네. 하루키 이번에 노벨상 못 받아가지고 지금 일본 열도가 지금 붕괴하고 있는. 근데 이게 속설에 의하면 속설이 아니라 이제 오피셜한데 이제 하루키가 이제 번역을 안 하는 어떤 원칙이 있는데 이 책을 보더니 이 책을 내가 번역하겠다 해서 번역한 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이 책을 읽고 인간에 대한 어쩌면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정도로 큰 어떤 자극을 받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한 어떤 줄거리를 얘기하면 일단 논픽션이고요. 논픽션인데 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형수가 있어요. 범죄자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굳이 인지도를 치면 뭐 조두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웬만하면 이 사람 다 알고 있는 사람 게리 길모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일단 미국의 사형 제도를 부활시킨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예전에는 사형이 있었다가 한동안 금지됐다가 어떤 다시 이제 사형 제도가 그 법제화 되었는데 그 법제화만 됐지 사실은 사형이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근데 얘가 갑자기 그 게리 길모어가 등장해가지고 그 두 명을 총살시킨 그 민간인 2명을 총살시킨 다음에 날 사형해달라. 그러니까 소원을 하지 않고 그 사형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서 되게 센세이션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미국이 사형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됐었고 결국 사형당한 어떤 사형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적인 이미지는 사실 그런 거죠. 이 악귀인 거죠. 악귀요. 그러니까 귀신인 거죠. 얘는 완전 사형 악마, 죽어야 마땅한 악마이고 사이코패스고 이런데 근데 이 사람의 막내 동생이 이 형에 대한 일대기를 쓴 거죠. 네, 가족 관계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형이 이렇게 되었는가 전체를 700페이지에 걸쳐서 다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가해자 소사인 거고 반대쪽의 비판으로 보면 세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하거든요. 가정 폭력, 아버지가 어머니도 가정 폭력하고 아들들도 굉장히 엄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되게 아이들이 뭔가 자기보다 좀 더 잘나거나 뭔가 자기를 넘어서려 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억압하고 밟아버리는 아버지였고 근데 또 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가 없었던 거죠.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어쨌든 가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메이크 센스한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렇게 풀어 막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거죠. 읽는 사람도. 그렇다고 이게 민간인을 죽여버리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사회와 가정이 방치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되게 애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막내 동생으로서 이 복잡한 감정이 있는 거죠. 형에게도 복잡한 감정이 있고 자기 가족과도 연을 끊어버리고 싶고 이 운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저자는 이 운명에서 이 피해 운명이라고 해서 폭력의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가고 싶다 이런 글도 쓰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조금 빠져나오면 이 책이 한 사람이 되게 일생일대에 만날 수 있는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거대한 경험을 정말 평생에 걸쳐서 써낸 책이어서 그것이 주는 어떤 기세라고 해야 되나? 그 파워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 막내 동생도 그냥 어떤 일반 사람이 아니라 또 운명같이 그 음악 잡지의 편집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글을 계속 다뤄왔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조금 시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이 책을 써내니까 어쨌든 필력도 좋고 내용도 되게 진짜 밀도가 깊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지만 이 책이 절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구하기가 조금 쉽진 않은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컷 소개하고 득템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찬 간사님은 왜 그 책이 그렇게 읽고 싶었어요?
그냥 저는 잘 모르고 이 책이 좋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었고 그냥 어떤 이런 가해자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근데 두꺼워서 사두기만 했지 손은 안 대고 있었죠. 근데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연휴 때 시간이 많으니 벽돌책을 내가 읽어야겠다 해서 앞에 보였던 게 이 책이었고 읽으니 되게 기억에 남을 독서가 될 것 같았어요. 기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네네네. 좀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았고 간사님한테만 기억이 남고 우리는 어디서 구해요? 나 되게 보고 싶은데. 혹시 들으시는 출판 관계자분들이 있다면 절판 스톱. 네, 리커 리메이크와 재출간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왓챠 그거 그 넷플릭스 같은 그런 거 등록하셨다고. 아, 네네네. 왓챠를 그 쉴 때 그거 본 게 아니에요? 많이 봤죠. 그것도 많이 봤죠. 제가 한 달 정도 제가 원래 이가 셀 수 있지만 OTT를 구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괜히 이제 본전 뽑아야겠다는 그 부담감이 오히려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 다운받아서 보자, 구매해서 보자 주의인데 근데 이제 연휴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많아서 구독을 해서 엄청 봤죠. 뭐 구독하셨어요? 왓챠만 구독해서 왓챠만 주구장창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박희찬 간사님께서 소개해주신 책 제목이 내 심장을 향해 쏴라. 내 심장을 향해 쏴라였습니다. 자, 우리 IBP가 너무 암울한 책들 알기 힘든 것 같아요. 일터에서 얘네들이 지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막 자살, 예, 사형. 연민이 드신다면 와서 김밥이라도 한 줄 싸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한번. 네. 네. 저는 지금 주제가 이제 내가 읽고 있는 책 그런 거란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독서를 사실 이렇게 많이 막 독서를 되게 좋아하고 막 할 일 없으면 책 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예찬 간사님처럼 연휴 때는 뭐 연휴 때 시간이 남으니까 책을 보자 그런 사람은 잘 아니고, 오히려 이제 내가 이걸 봐야겠다 생각하면 쫙 몰아가지고 병렬 독서를 얕고 넓게 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돼서 그 팔레스타인 이슈가 지금 계속 되기도 했고, 그 이번에 해초 활동가가 그 수무드 항단에 같이 그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쭉 찾아가지고 책을 관련한 책을 쭉 모아놓고 이렇게 병렬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침 이게 엊그제 진짜 나왔어요. 네,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라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뭐 유대인 문제나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 문제, 뭐 학살 문제에 관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걸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이 신간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이 저자가 뮌터 아이작이라고 베들레헴에 있는 루터교회 목사님이세요. 팔레스타인인이 그 팔레스타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지금 봉쇄되어 있는 가자 지구 말고 서한 지구에 이제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의 그 루터 교회, 크리스마스 루터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작년 대림절 때 그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 폐허가 아니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돌이 막 이렇게 이 유튜브면 이거 그 사진을 올려드리면 좋은데, 폭격 맞아가지고 이렇게 부서진 그 잔해에다가 그 대림절에 그 구유를 꾸몄던 그 사진을 꾸미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던
그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되게 인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제노사이드 문제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셨고 그게 이제 마침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은 자네 속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인 러블인데 그거를 이제 부제로 하고 한국 제목은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로 막 번역이 됐습니다. 막 번역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책 어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 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가자지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문제,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우리의 문제. 또 엮여 있고 또 한국 기독교는 친이스라엘 성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죠. 뭐 아주 예전부터 기독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집회하면 성족이랑 그 이스라엘이 같이 들고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약속의 땅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 이런 의식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인종 청소를 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쟁이 아니고 학살이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같이 좀 고민을 하면 좋겠고 마침 이 좋은 책이 기독교계에서 좀 신학적 성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그 책이 나와서 들뜨신 거 같. 왜냐면 네. 목소리가 지금 다 떠 있고 우리가 목소리가 지금 다 약간 떠 있어. 그런가요? 네. 이게 약간 네. 그 원서의 존재와 네. 외국의 뭐 딴소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원서가 이렇게 뜻하지 않을 때 번역돼 나오는 기쁨. 번역되는 줄 몰랐는데 이게 나왔네 하면 왠지 내가 고급 독자가 된 것 같고 선택받았어 하는 마음이 드는구나. 그리고 이 내가 눈여겨봤던 책이 진짜 좋은 책이구나. 출판사 관계자들한테 선택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야 이거를 번역을 해주는 출판사가 있구나.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읽고 있는 책 가져오라니까 어제 받은 책을 네. 아니, 네, 사실은 다른 책을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네. 어제 받은 책이지만 너무 반가워서 네. 그냥 소개해봤습니다. 제목이 제목의 질문에 좀 답을 하자면 어떤 거가 될까요? 어제 받아서 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왜 세계는 팔레스타인 제노사이드에 침묵하는가? 그래도 몇 권을 좀 살펴보셨다고 하시길래 좀 이게 국제 정치의 문제도 있지만 용어를 쓰는 문제가 저는 되게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저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도문을 매주 쓰는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문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계속 전쟁이라고 썼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싸우는 건데 싸움을 하는 건데 네. 지금 뭐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간에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국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가자지구가 완전히 봉쇄되고 뭐 식량이 없어서 지금 몇 개월째 완전한 기아 상태다라고 국제 기구들이 이렇게 판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전쟁이라고 할 수 없고 학살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팔레스타인과 하마스가 정치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뮌터 아이작 목사님이 최근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이제 한국어 자막이 달린 영상도 있는데 서방 세계를 향한 설교 이런 걸 올리시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거죠.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 용어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들고 생각의 차이가 좀 우리의 행동이나
그 참여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전쟁하면 그 말 많이 해요. 최후의 정치적 수단이라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권 다툼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것 같고 학살이라는 것과는 체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주변의 청년 하나에게 총을 쥐어주게 된 현실에 대한 것도 좀 더 세밀하게 보게 되고 그 청년이 누군가를 어떤 한 고귀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겠다는 또 혹 누구는 죽었다는 그런 어떤 현장의 세밀함을 좀 더 보게 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냥 거대 담론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또 힘으로는 그래도 돼. 지금 이게 우리가 합당해라고 하지만 그 세밀한 곳에서는 누군가가 되게 고통당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은 살인자의 어떤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그 세밀한 상황 속에 특히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책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거시적으로 보는 것과 미시적으로 보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구호 단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인들 하마스에 의해서 공격받은 이스라엘인들을 구호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세계가 목소리를 내달라.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하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고 근데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죠. 근데 좀 거시적으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일단은 봉쇄를 푸는 거 그다음에 그런 학살을 멈추는 거 기아 상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게 좀 우선일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되게 계속 무겁네요. 자살하고 뭐 살인하고 전쟁, 학살. 학살. 네. 네. 세계, 그래도 네. 세계는 왜 죽고 죽이는가 뭐 이걸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얘네들은 도대체. 뭘 보는 거니? 이런 도대체 뭘 보고 다니는 거야?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와중에 네. 저만 조금 다른 색깔의 책을 가지고 왔네요. 좋습니다. 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어떤 어른이라는 책이고 김소영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으로 네.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낸 책이고 이 어떤 어른에서는 김소영 작가가 그 지금 하고 계신 그 학원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술학원 아니에요? 아니요, 글쓰기 학원인데 맞아. 네. 글쓰기 학원이라는 말로 글짓기 학원. 충분할까? 논술학원이죠 논술학원. 그 이제 부모님들께는 입시 준비. 네, 논술 학원이라고 소개될 수 있는 초등학생들 주로 만나는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과 함께 글을 쓰는 일을 하면서 뭐 그 에피소드도 간간히 소개되고 김소영 작가가 평소에 어른이라는 키워드로 하신 생각들도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저도 명절 때 읽었습니다. 이번 명절이 좀 길었잖아요. 그 긴 명절을 앞두고 그 청어람이 운영하고 있는 부계가 있거든요. 어람시라고. 네. 그 어람시에서 후레자식을 위한 봤습니다. 명절 콘텐츠 추천이라는 그 콘텐츠를 냈어요. 네, 그때 제가 추천한 책이기도 했는데 추천한 김에 다시 한번 그 명절 때 읽었어요. 제가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건
저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긴 한데 근데 저한테 돌봄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게 제가 뭐 거리에서 만나는 어린이일 수도 있고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튼 제가 살면서 관계 맺는 어린이들과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동료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그 생각에 되게 좋은 길잡이가 돼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딴 얘기인데 저희 집 근처에 제가 뭐 자주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가 노키즈존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한 데에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경험한 아주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결정이 저로서는 조금 아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 책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책을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네, 기왕 펼친 김에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연이가 며칠 전 노키즈존이라서 유명한 카페에 못 들어간 이야기를 했다. 함께 있던 어린이 중 한 명은 자기도 그렇게 쓰인 걸 본 적이 있다고 했고 2명은 그게 뭔지 몰랐다. 지연이한테 설명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린이는 못 간다는 뜻이야. 왜? 떠든다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한 어린이는 안 떠들면 되잖아. 라고. 또 한 어린이는 그런 데가 있구나 했다. 노키즈존이라는 걸 봤다는 어린이는 왠지 기분이 나빴다고만 했다. 가게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어린이 손님들을 받기 어려운 곳이 있다는 걸 안다. 내가 아는 어떤 가게는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뜨거운 음식 때문에 사고가 몇 번 나서 할 수 없이 노키즈존으로 운영합니다. 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식탁에서 직접 죽을 끓여 먹는 가게라 그런 것이다. 강연 등에서 이 주제가 나오면 난감해하시는 분들도 자주 만난다. 어린이 때문에 생기는 사고며 곤란한 일에 대해 상세히 들은 적도 많다. 구체적인 사연을 만날 때면 나야말로 난감해진다. 요컨대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 어린이를 미워해서 어린이 일행을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 노키즈존이 없는 세상은 그저 이상일까?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쭉 쓰세요. 근데 이분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결정을 사장님들이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공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우리가 조금 더 구차할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민망해하는 것까지 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IBP도 그렇고 청어람도 그렇고 오프라인 행사를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라는 말 좀 그런가? 그러니까 그 공간이 뭐 예컨대 휠체어가 들어오기 불편한 공간일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떤 그 휠체어 이용자가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우리들에게 문의를 했을 때 만약에 그 공간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기는 노 휠체어 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뭐 구한 장소가 뭐 여차저차해서 계단이 좀 있어요. 저희가 다음번에 행사를 준비할 때는 그 점까지 꼭 고려해서 장소를 뭐 구해보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비슷한 행사가 뭐 온라인으로도 열리는데 그때 연락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요렇게 구구절절 길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뭐 추후에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키즈존이라는 말도 그렇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지 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게 설득력 있고 저도 한번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과 또 우리는 그래서 어떤 세상을 바라지? 뭐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좋지?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책이었고 명절에 읽기에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저는 저 책 그 전 어린이라는 세계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노키즈존 어떻게 결혼 안 하신 분들 경험 아직 안 해보셨죠? 네네. 근데 한창 뭐 SNS나 이런 몇 년 전에 한창 이제 이슈가 붙었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노키즈존에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정리한 건 어쨌든 정리를 못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그때 봤던 것 중에는 이제 사람을 배제하기로 선택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뭐 그 얘기가 가장 좀 와닿았었던 것 같고, 예를 들면 어쨌든 어린이가 어떤 공간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위험성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어떤 특정 존재를 그냥 오지마 해버리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내가 뭐 부모인데 그거를 봤다, 아이와 함께 가다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게 붙어있는 걸 봤다 했을 때는 진짜 좀 여러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뭐 자녀는 없지만 저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15살 정도 차이가 나서 동생이 지금은 뭐 중학생이긴 한데 초등학생 때 본인이 평소에 잘 가던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이 어느 시점에 노키즈존이 되고 이제는 갈 수 없는 공간이 된 그 상황이 그에게 되게 충격이라는 사실을 옆에서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갔는데 오늘부터는 가면 안 된대. 이런 근데 그 딱히 이유가 뭐 나한테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그냥 그런 거래. 노키즈존이래. 이때 그의 황망한 표정. 왜? 막 이런 표정이 되게 잊혀지지 않아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저는 조금 확고한 입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노키즈존이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저도 그 동네에 잘 가던 카페에 가지 않기로 뭔가 결심을 하는데 사실 뭐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붙어 있는 이단 금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기독교적인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왜 교회에 이단이 오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단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우리 이번 팟캐스트 쓸 수 있는 건가요? 이 팟캐스트는 어디로 가는 건가? 아니 이단이 궁금하네. 아니 교회 올 수 있잖아요. 교회 와야지. 네, 교회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찾아오거나 편지를 보내는 게 얼마나 귀찮고 또 당황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뭔지 그래서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가 되지만 그 노키즈존과 마찬가지로 그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이단이 찾아오면 그거는 굉장히 그 번거롭고 기분이 나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금지하는 거는 교회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청어람 활동하면서도 그 질문을 몇 번 받았거든요.
신천지가 온 적은 없느냐, 뭐 이단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한 번 있었어요. 오. 네, 한 번 있어서 조금 이제 참석자들과 좀 대화가 있기는 했는데 그 얘기는 건너뛰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요 비슷한 맥락.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는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지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금지한다는 건 누군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뭐 기독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교회에서 이 노키주존이라는 뭐 이슈를 다룰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하나님 나라는 노키주존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교회 어린이들이랑 노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어린이가 자기는 노키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했더니 위험한 곳은 노키존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위험한 곳은 또 어딜까? 이랬더니 핵 발전소는 어린이가 안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핵 발전소 빼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공간은 어른들도 안 가면 좋겠어 위험하잖아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 뭐 하나님 나라, 뭐 그런 말들과 함께 노키존, 뭐 아까 뭐 이단 금지, 뭐 신천지 금지 이런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특히 이단 금지라는 말들이 뭐 교회 앞에 붙어 있을 때, 특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교회를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또 반대로 너 신천지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또 사람을 내쫓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신천지인지 뭐 신천지가 아닌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 공간에서 쫓아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교회 문 앞에 붙여져 있는 그 문구가 어쩌면 뭐 정말 그 이단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교단에서 잠깐 이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신천지 반대 포스터를 제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전국에 퍼진 적이 있어요. 그거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누구세요 하면 제가 그거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이냐고 막 이렇게 이제 뭔가 교회가 이제 좀 잘못된 이제 방식으로 신앙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고 환대하고 그들과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하지만, 그 포스터를 붙이는 목회자의 마음도 좀 이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포스터가 붙었을 때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냐면, 그분들이 혹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내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도구로도 사실 그게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땐 그 양단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건 또 맞는 것 같고, 노키즈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교회에 저는 대예배실에 그 1부 예배나 2부 예배 드릴 때 거기가 자동적으로 노키즈존이 되는 게 좀 되게 불편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버리는 이제 말들이나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있는데, 사실 그 공간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아이는 뭐 되게 순수하게 뭐 여기는 왜 노키즈존이야? 왜 나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아주 뭐 순수한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저렇게 하는 게 내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뭔가 잘못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회 분위기, 또 교회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어떨 때는 노키즈존이라고 붙여놓는 게 속 편할 때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여기는 내 아이가 안 가고 좀 속 편하게 아이들 떠들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가의 어떤 이야기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할 얘기가 있지만 하면 그래요? 잘라내면 되니까 아무튼 시간이 길게 간 것 같아서 그 예전에 말씀하시는 그 기억나는 게 그 어디 북토크에서였는데 이제 노키즈준 얘기가 나왔고 그때 장강명 소설가 북토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패널 중에 한 분은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녀가 있는데 차라리 있는 게 편하더라.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 있으면 안 가. 이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분이 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그보다는 장강민 소설가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 거는 특히 카페가 좀 그 노키즈존으로 좀 핫하니까 카페의 공간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가 굉장히 좀 지금 한국 현대사회에서는 좀 모호한 어떤 공간이다. 그러니까 공적 공간인 것 같으면서 사적 공간인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개인 공부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럼 이곳에 아이가 올 수 있느냐에 대한 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카페라는 공간이 어떤 곳인가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교회라는 공간은 아까 교회 얘기를 계속해서 교회라는 공간은 진짜 그 신천지 금지 포스터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붙이는 거는 알고 있지만 교회라는 공간이 포용하는 공간으로서 배제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그 성격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큰 교회들이고 소위 시설이 잘 돼 있다는 교회들일수록 그 구분을 더 강하게 하는 게 저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교회는 애들을 저기 뭐 유아방 타가해주는 그런 데다 맡기고 부모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라는 그게 저도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 육아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교회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가 하는 고민이 있고 뭐 동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동물을 환영합니다. 반려견들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 반려견들을 예배당에 환영하는 게 아니고 옆에 반려견 시설을 따로 마련해서 그 분리하는 식으로 환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공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교회라는 공간성에 적합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식의 구분을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번 회차는 그 어린이 얘기만 나가는 회차가 됐으면 좋겠다. 이 팟캐스트는 어린이 얘기만 많이 하네. 교회 얘기는 왜 안 하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저희가 파일럿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죠. 네, 검열을 나중에 할 수도 있지만 네. 오늘 보니까 검열을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책은 이제 봤고요. 뭐 다른 컨텐츠들 보고 계신 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는 안 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네 아니라고 생각. 아니요. 어떤 어른이죠? 어떤 어른도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아니야? 불교신 아니에요? 지금 어떤 어른에 대해서 교회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지금 자르지 않는다면 이단 얘기는 무슨 아니고 임평환 선생님 무슨 책 가지고 오셨죠? 신천지 얘기한 것 같은데 신천지 얘기 가장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네 영상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 있잖아요. 저희가 뭐 사실 살면서 뭐 기독교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나고 있는데 요즘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요즘 약간 릴스 중독이에요. 그게 요즘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영상을 보느냐고 책을 안 봤는데 요즘에는 짧은 영상을 보느냐고 긴 영상을 안 보는 시대라는 거예요. 저도 약 이제 퇴근하고 돌아가면 한 1시간 정도는 릴스를 막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빼고 싶은 거죠. 근데 어느새 보니까 그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그 빠칭코 그 룰렛 돌리는. 그 도박의 구조랑 똑같대요. 어허. 아주 적은 힘을 들이고 쾌감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아주 작은 쾌감들을 경험하는 게 이 릴스를 올리는 그 쾌감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신세대란 말도 옛날 말이지. MZ도 옛날 말인가? 하여튼 젊어지고 싶어서 밈들 막 찾아보고 있는데 젊어지는 게 아니고 뇌가 녹는 거예요. 뇌가 녹고 있습니다. 근래 보신 영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밈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직장인들 밈 되게 좋아해요. 아. 직장인들 돈을 뭐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밈이 있는데 돈을 뭐 많이 쓰면서 뭐 가장 무해한 것, 막 가장 해로운 것이 뭐냐고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장 뭐 해로운 행동이 뭘까? 그랬더니 직장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서 혼자 막 쾌감을 느끼고 하는데 어쨌든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고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각자의 최근 본 콘텐츠들 한번 이야기 보시죠.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이것도 명절에 본 콘텐츠인데 장송의 프리랜을 드디어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다들? 넷플릭스의 아니요, 얘기만 많이 듣고 네.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떤 정보도 없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송의 프리랜은 이거는 스포가 아니에요. 스포가 아닌 선에서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장송의 프리랜은 마왕을 무찌르는 4명의 사람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보통 마왕을 무찌르는 이야기라고 하면 한 명의 주인공이 동료들을 찾고 또 강해져서 마왕을 무찌르고 끝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장송의 프리랜은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마왕을 무찌르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마왕이 죽고 난 평화로운 세상,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프리랜이 주인공이고요. 근데 이 프리랜은 사람이 아니에요. 엘프여서 영생에 가까운 시간까지 오래오래 사는 존재고 그 마왕을 무찌른 4명의 4명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사람은 아니지만 4명의 존재들이 한 명은 엘프, 2명은 사람, 또 한 명은 드워프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수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2명의 인간 친구들은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빨리 죽고 그 엘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데 그가 이 4인방 중에 리더 역할을 했던 힘멜이라는 용사가 죽고 난 다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거든요. 그가 죽을 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깨달아요. 근데 인간이 나보다 빨리 죽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왜 나는 이 사람을 알아갈 생각을 왜 못했지 하면서 후회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좀 기억해 보겠어. 이 사람을 좀 알아보겠어 하고 결심을 하고 뭐 딱 그 이유만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와 했던 여행을 복귀하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게 되거든요. 이 이야기가 거의 1화에 설명이 돼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새로운 폼에 일단 흥미가 생겼고 그리고 이 평화로운 세상, 이 만화 속에서 그려지는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서 저도 조금 생각해 보게 됐고 또 떠난 누군가를 기억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추모할 수 있는가 나는 그와 함께 보낸 시간을
또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 내 삶에서 다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만화를 봐서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재밌었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장송의 프리랜 뭐라고 하는구나 이해가 확 된 콘텐츠였어요. 네. 좀 영업이 좀 되나요? 오, 네, 너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거 얼마나 재밌냐면 지금 저희 청아람 메일링에도 한번 썼고 이걸 계속 지금 장송의 프리랜 장송이 기회만 되면 아주 장송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다. 이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일본 만화입니다. 일본 만화고 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네, 볼 수 있고. 뭐 기본적인 뭐 판타지 만화물처럼 이제 인물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주인공이 엘프예요. 엘프니까 이제 되게 오래 살거든요. 근데 그 같이 막 마왕을 무찌르고 막 드래곤을 무찔렀던 그 동료들은 사실 그 뭐지 엘프보다는 다 이제 수명이 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프가 함께 했던 동료들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그들을 추억하기도 하고 또 더 오래 살아야 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되게 아련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그 대표님도 되게 좋아하는 만화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라고 이거 봐야 된다고. 되게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만화에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 서구권에서는 기독교인들한테 추천되는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뭐 저는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천국이나 뭐 영생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접하는 어떤 단어들이 만화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소화돼요. 뭐 물론 이게 판타지 요소가 강한 만화여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함께 그냥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나한테 천국의 의미는 뭐지? 뭐 영생이 뭐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콘텐츠였어요. 그러게요. 제가 요즘 기회만 되면 계속 프리랜을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밀어넣고 있는 중이에요. 몇 화 정도 되나요? 근데 한 50화 될걸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20몇 화 정도 되는데 근데 완결이 아니에요. 진짜 장송이네요, 진짜. 지금 장기 휴재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은 26년 2월에 2기가 나올 예정이고 만화가 연재가 중단된 상황인데 근데 이거 못 보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그 정도. 김열의 칼날 무한성이 내후년에 나온다 그래서 나 너무 화가 난 중인데 지금 장송의 프리랜이 기다리니까. 근데 되게 이게 진짜로 기본 어떤 그 일본 만화의 문법이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이 혼자 남겨진 그 세월을 모두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료들은 다 이제 죽었는데 나 혼자 그 세계에 남아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내 친구들과 내 사람들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 홀로의 고요함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되게 묵상하게 되는 그런 묵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네 만화의 애니. 근데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떤 점이 되게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구나 했던 게 뭐냐면 이 여행을 계속 이어가는 프리랜을 보면서 뭔가 저게 예수 없이 제자들이 사는 세상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라는 기억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억되고 이 기억이 어떻게 전수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4인방이 마왕을 무찌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긴 했지만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 약간 작은 부탁들을 들어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을마다 동상을 세워요. 근데 그 동상을 세우는 이유가 그 혼자 남겨질 엘프를 생각해서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진짜였어. 그러니까 너는 혼자 남겨질 거지만 이 세상에
이 동상을 보면 너는 기억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나와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근데 그 엘프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그냥 혼자 재밌었던 건 그 동상 중에 몇 개는 이 마을 사람들이 만들다가 내가 기억하는 그의 얼굴이 아닌 동상들도 막 생겨나요. 이 원형과 달라진 동상들이. 네. 지금 근데 우리가 약간 백인 예수님을 믿는 그쵸, 것 같은데. 그쵸. 이제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겹쳐져서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프리렌이 그 와중에 뭐 화를 낸다거나 이거는 뭐 힌멜이 아니야, 뭐 이건 뭐 누가 아니야, 뭐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뭐 이렇게도 되는 거겠지.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거든요. 그 장면도 되게 저로서는 의미심장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장송의 프리렌. 우리 좀 섞을까요? 저희가 다크로 가면 되니까. 그러네요. 좋습니다. 저는 많은 영상을 봤고 그 중에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보신 건 아니죠? 다 이제 꼭 봐야 할 것 같은 네. 것들을 위주로 봤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는 아니지만 그 좀 책과 좀 연결되는 거를 해야겠다 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번에도 다크하다 라는 말이고요.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지금 아마 상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녹음이 올라갈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영을 하고 있고, 이 영화는 이제 그 칸 영화제에서 원래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네, 감독님이 이제 자파르 파나히라는 감독이고 이란 감독이십니다. 이란 감독이고 이제 이란에서 이제 반체제 인사로 찍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감독의 영화는 이란에서 상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란 영화인데 이란 고국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 그렇죠. 되게 슬픈 선지자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이분이 몰래 영화를 찍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이 사람 영화를 못 찍게 하니까 뭐 장소 허가 이런 것도 안 내주니까 네. 막 택시에 몰래 찍고, 그 택시란 영화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감독이고, 그래서 영화 출품도 못하게 해서 한 번 어떻게 하냐면 USB에 자기가 이제 직접 발로 뛰면서 찍은 영상을 담아가지고 그걸 케이크 안에 숨겨가지고 이제 해외 영화제 출품을 하는 어떤 그런 되게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이란 어떤 정부의 그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이고요.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주인공이 이제 그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거죠. 이제 잡혀가서 신문과 고문을 당했던 사람인데, 그 한날 우연히 이제 자기를 신문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고 홧김에 그 사람을 납치를 해버려요. 납치를 해서 트렁크에 싣고 이제 황량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을 이제 생매장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막 생매장 하려고 하니까 이 잡아온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아니다. 나는 선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공이 당황한 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문할 때는 눈을 가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나를 신문한 사람인 줄 알았던 이유는 이 사람이 그 의족을 사용하거든요. 이 신문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사용하는데 그 의족 소리가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아서 얘구나라고 했는데 그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몸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이 사람에게 고문당한 피해자들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이 의심스러운 사람을 잡아왔는데 혹시 얘 맞냐? 근데 다 좀 긴가민가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얘 땀 냄새가 걔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어떤 우당탕탕하면서 결국 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이 사람을 처리할 것인가, 또는 가다가 만나는 질문들은 좀
근본적인 질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을 처리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결국 악의 어떤 꼬리는 아닌가? 뭐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이 사람은 응징한다 해서 내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건가? 뭐 그런 질문까지 가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스포일링 될 수 있으니까 직접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저 사고였을 뿐 제목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목이 방금 말씀드린 거에선 좀 동떨어졌다고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첫 장면이 그래요.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어떤 뭔가 치거든요. 쳐버리고 뭐가 죽은지 몰라요. 뭔가 죽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뭘 쳤는지 영화에서 보여주진 않고, 그거를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치우고, 근데 그 뒤에 아이가 타고 있었거든요. 앞에 부모가 타고 있고 뒤에 아이가 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친 거 아니냐, 운전하는 아빠가 친 거 아니냐 했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이건 그냥 사고였다, 내가 친 게 아니라 이건 일어날 일이었고, 그 어떤 그 뭐 소위 이슬람에서 하는 그 신의 뜻대로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이제 어쩌할 수 없고 모든 건 주어진 일에서 나는 그냥 몰았을 뿐이다, 뭐 이게서 그저 사고였을 뿐이다 라는 제목이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이게 관통하는 어떤 주제의식이긴 한 거죠. 이 고문과 이 피해와 폭력 속에서 그 누구도 어떤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어쨌든 악의 평범성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어쩔 수가 없다랑 비교돼서 많이 글이 많이 나오고 뭐 이야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쩔 수가 없다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자, 그렇구나. 그러면 이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제가 하면 네. 제가 요즘 본 콘텐츠는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추석에 영화관 가서 아내랑 봤는데,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막 제가 말이 복잡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위키백과에서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소설이 원작이에요. X라고 하는 소설이 원작이고, 25년의 경력의 제지산업 전문가 만수가 이제 아내 미리 또 두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데, 그 충격을 받은 이제 주인공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겠다고 다짐하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는데 이제 가짜 이제 종이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와 이제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력서를 받았고, 그 이력서를 마치 이제 살인 청부업자의 어떤 그 대상을 수집하는 것처럼 수집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이제 영상입니다. 이제 그 영화를 크게 관통하는 건 이제 제목처럼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좀 재미없게 봤어요. 보다 잤어요, 심지어.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안 좋았던 경험이 머릿속에 되게 남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정말 숭배하거든요. 너무 찬양하는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잤다는 그 행위가 저한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영화를 보는 내내 지금 예찬 간사님이 얘기해줬던 영화도 이게 사고였어,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얘기가 관통하듯이, 이 영화의 모든 상황도 다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 점철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좀 많이 이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겪지만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겪게 될 때 저 스스로 막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이라면,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근데 또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또 어쩔 수 없어, 거기까지만 하자라고 해야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여유를 갖고 편안해질 때도 있지만, 뭔가를 잘 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되게 거슬리게 들릴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가 선한 방법으로 뭔가를 했었을 텐데, 자기에게 벌어지는 자기가 하는 그 나쁜 행동들 모두를 그냥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방식, 그게 이제 영화를 관통하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졸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저 살고 있을 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체적이었던 것 같긴 해요. 좀 더 이 어떤 모든 걸 운명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폭력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게 다혈질이어서 얘를 내가 빨리 죽여버리겠다 파가 있고, 고민하는 파가 있고, 되게 냉정한 파가 있고,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입장들이 다르고, 그들이 어떻게 이 소위 뭐라고 할까, 이 주도권을 진상이죠, 어찌 보면. 물론 이 거대한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피해자고 그렇긴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이 종횡무진하면서 어떻게 이 나한테 당한 것을 내 방식대로 해소할 것인가를 서로 막 다툼도 진짜 많아요. 토론도 진짜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이 당해버린 일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내가 이 내 서사를 가져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또 스포일러인이라서 얘기하긴 그렇지만은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그 거를 되게 롱테이크로 되게 강하게 다루는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장면에선 되게 복잡한 구도를 보여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유미간 선생님 되게 재밌게 봤다고. 네. 아 저는 그 임표 간사님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평소에 좋아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저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박찬욱 감독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미학적인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되게 그 사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늘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장센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온실이지만 현실에는 없는 온실이고 박찬욱의 온실인 어떤 공간을 막 만들잖아요. 영화 속에 나오는 맞아요. 온실 네.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예쁜 것이 좀 늘 좀 간지럽거든요. 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의 미장센이 불편하다. 너무 잘 그의 만들어진 카메라 각도와 막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막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 영화는 물론 그런 걸 구경하는 재미도 뭐 있지만 박찬욱이 평소에 하는 말장난을 그냥 뭐 때려 박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웃겼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리뷰할 때 나는 이 장면에서 웃었어 하는 그 장면에서 똑같이 웃었고 근데 제가 봤던 영화관에서 저만 좀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약간 민망하긴 했지만 웃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장면들에 그냥 뭐 또 당했다 싶게 웃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런 게. 근데 물론 그 말씀하신 그저 사고였을 뿐에서는 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다양한 사람들 혹은 그 결정을 뭔가 내리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고민까지를 다루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런 깊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그런 기대로 보지 않고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봐서 그런지 웃겨서 좋았다. 웃겼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 중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교회가 뭐 되게 적극적이게 뭔가를 배제하거나 적극적인 폭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당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조금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회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전하고 예배가 좀 건강해야 하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네는 좀 안 오는 게 맞아.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노키즈 존이 돼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이제 뭔가 당연한 듯이 벌어지는 순간들.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었나? 이런 생각을 그럼 내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정말 어쩔 수 없는 행위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좋은 고민의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질문하고 실은 어디까지는 질문하지 않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잘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깊게 질문하지 않고
내가 지금 잘렸고 난 다시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 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뭐 꼭 이렇게 이야기를 뭐 끼워 맞추는 걸까 뭐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도 되게 다룰 수 있는 그냥 어떤 적정 선까지만 우리가 질문하고 더 한 발 더 혹은 더 근본적인 이야기는 질문하지 않잖아 우리가.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건 더 귀찮기 때문일까요? 거기까지 가는 걸 뭔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더 뭔가와 씨름해야 되는 현장으로 나를 내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확고하고 정답이 있는 그 공간은 사실 안전한데 질문해야 하고 이게 맞는지 의심해야 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그 공간은 되게 불안한 공간이 되는데 뭐 신앙인들 또 기독교 또 교회가 그곳까지 이제 뻗어 나가기가 물론 기독교 역사가 그런 공간들을 거치지 않고 왔냐라고 하면 뭐 그렇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거기까지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가둬버린 그 공간 밖으로 이제 뻗어나가기가 좀 두려워진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영화의 리뷰를 남겼을 때 했던 말도 영화 산업이 망하는 게 걱정됐던 박찬욱이 투쟁 대신 선택한 농담 이렇게 그냥 리뷰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 한국 교회가 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개혁을 위한 뭐 어떤 실천을 선택하기보다는 뭐 농담을 선택하거나 뭐 조롱을 선택하거나 뭐 그런 좀 더 쉬운 선택지로 빠지고 어쩔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서 뭐 이것도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에 말을 섞으면 이야기가 더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우리 박현선님 소개하시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말을 섞으면 이제 길어지거든. 저는 영화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뭐 두 편 다 안 봤을 뿐만 아니라 보고 관심이 싶진 없어서 않고. 전혀 뭐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를 연휴 동안 많이 봤구나 그것만 알지 뭐 어떤 얘기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서 네 그냥 별로 할 말이 없었고 정말 어쩔 수 없네요, 정말.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죠 사실 어쩔 수- 제목이 아닌가요? 어쩔 수가 없다. 네. 지금 그 체크하신 건가요? 네, 어쩔 듣다 보니까 수가 없다. 헷갈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래서 이 컨텐츠를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거의 잘 안 보고 그래서 뭘 보나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노래 클립을 많이 봐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그 방송 프로도 이제 음악 프로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서바이벌 그 발라드. 우리들의 발라드와 싱어게인이 동시에 지금 방영 중에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우리들의 발라드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요. 싱어게인과 우리들의 발라드 둘 다 클립을 보면서 싱어게인은 이제 좀 그 데뷔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잘하기는 잘해요. 우리들의 발라드는 평균 연령이 10대 18.2세. 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미숙하거나 좀 그 서사 과잉이다 이런 면도 있는데 저는 우리들의 발라드에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음이 더 갈까 생각하다가 어제 깨달았어요. 아저씨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어제 깨달았는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노래를 다 3분 부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1, 2절을 다 못 맞아요. 불러요. 근데 우리들의 발라드는 4분이에요. 그래서 1, 2절 다 불러요. 그래서 몰랐는데 훨씬 더 몰입이 되는 몰입이 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속 보다가 저도 이제 우리들의 발라드는 노래를 길게 부르네. 그래서 노래를 길게 부르니까 그
젊은 좀 어리고 미숙한 친구들이 노래를 길게 부르니까 실력이 더 드러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들이 좀 보이고 감정도 훨씬 더 잘 실리고 그래서 요 1분의 시간을 더 주는 게 그리고 이 1분의 시간을 더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작은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 서바이벌 오디션이라고 보면 뭐 3분 안에 다 끝내는 게 실력일 수도 있겠지만 1분의 시간을 더 채우는 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 오디션 프로를 볼 때는 항상 양가적 감정이 들거든요.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구나.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양가적 감정이 드는데 올해도 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하는 애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축구가 우리나라 축구가 6부까지 있나 7부까지 있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1부 2부 정도인데 6부 리그 뭐 조기 축구 이런 데 뛰는 분들은 다 자기가 좋아서 즐거워서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는 것도 그리고 음악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를 한다고 할 때 그거를 즐기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또 그 즐기는 과정들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어떤 경쟁이나 누가 더 잘하나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 자체를 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재밌었던 거는 싱어게인에는 이것도 스포일러인가? 스포일러 아니죠 이런 거. 서사가 있네요. 그 가수들. 서사라기보다는 여러 번 나온 사람들이 오디션에 여러 번 나온 사람들이 이번에 좀 되거든요. 심지어 싱어게인 지난 시즌에 나왔던 사람도 이번 시즌에 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절박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자기가 음악을 하고 그 음악에 감정을 싣고 또 그걸 잘 표현하게 되는 과정들을 좀 즐기는 걸 수도 있겠다. 내가 너무 이걸 서바이벌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성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뭐 취미 생활로 봐도 괜찮겠다. 즐기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응원해 주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잘하는 그 사람이 좋은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선곡한 곡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래를 되게 잘해서 막 1위까지도 해서 세상에 나왔을 때 결국엔 이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그 이유는 결국엔 좋은 노래가 없어서 노래 잘 부르는 이 친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의 문제인가 아니면 컨텐츠를 이제 다루는 사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요즘에 그거는 이제 작곡 서바이벌도 사실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곡 실제로 요즘 그 서바이벌이 아니더라도 그거 뭐죠? 부르의 명곡 이런 데서도 부르의 명곡에서 뜬 가수들이 자기 곡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 곡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라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과 또 그걸 창작하고 곡을 쓰는 사람 그거의 차이가 있으니까 또 곡 쓰는 거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그냥 노래만 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곡을 잘 쓴 곡, 그다음에 잘 연주한 곡, 그걸 잘 부르고 표현하고 그걸 연출한 무대 뭐 이런 것들 다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아이돌 노래는 3분도 길어요. 그렇죠. 2분대 노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서 다 릴스를 위한 그러네요, 노래인 거예요. 네.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저도 약간 아저씨 감성이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감성을 쌓아가다가 막 결론에서 막 와 하고 막 애잔한 뭔가 남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차태현이 그 되게 막 눈물 흘리면서 보잖아요. 그게 뭔지
감성이 이해가 되거든요. 요즘 노래 저도 들으면 약간 2분 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끝났는지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사실 상업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돌려지게 된. 젊은이로서 한번 어떠신지. 그렇게 자꾸 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턱으로. 어떻게 아니 턱이 어떠신지. 길어가지고 이게 좀 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음악 산업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도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그 서사 과잉인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서사에 약간 설득되고 그 서사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청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싱어게인과 비교했을 때, 뭐 아니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도 참가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우리들의 발라드가 낮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에 조금 더 제가 이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어서 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도 벌써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 더 이입하게 되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도 모르게 더 응원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보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선곡하시는 곡들이 요즘 나온 곡들보다 네. 그 이전에 나온 곡들이 훨씬 많아요. 아마 또 발라드라는 장르가 이렇게 부음했을 때의 곡들이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 듣고 있는 노래도 임표 간사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제니 좋아해요. 다르네 그러면. 네. 내가 제니를 수십 번 블랙핑크와 제니를 수십 번 돌려듣고 있고 저희 아내한테 등짝을 맞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이 나갈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편집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두 개로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편이랑 우리가 진짜 정식으로 찍는 1편과 같이 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다크하지만은 않다 이런 걸 좀 증명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팟캐스트는 원래 좀 긴 호흡으로 하는 네네. 거잖아요. 방송 네. 자체가 길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 뭐 10번 하고 만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좀 끝을 네. 정해놓은 건 아니라서. 아니 근데 이게 나가면 끝이 될까봐 너네 하지 마라. 뭐 팟캐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올리면 네. 계속 하는 거니까 뭐 위에서 누가 자를 그것도 없고 올리면 계속 하는 거니까 뭐 계속 해 보면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도 네. 청취자분들도 좀 너무 심각하지 않게 들으시고 또 계속 들어가시면서 우리의 매력을 알게 되실 거다. 매력이 있던가요? 매력을 찾을 수 있으면 사실 오늘 팟캐스트는 뭐 들으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직 뭐 너무 저희 스스로도 좀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친해져 보고 있는 상황이고 평소에 뭘 보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좀 알게 되는 좀 친해져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숨을 쉬시면 자, 네, 아, 그렇죠. 네. 빨리 그 엔딩 음악은 없어요? 박수 소리로 끝낼까요? 네, 마무리 멘트 기립박수로.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있어. 네네. 맞아. 자, 여러분 기독 서가 클럽. 이 기독 서가 클럽인데 오늘 기독교 이름부터 책이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냥 서가 클럽. 애들이 서가 클럽. 네. 오늘 막막하지. 빨리 읽고 끝내요. 오늘의 책, 오늘의 콘텐츠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읽고 있는 책, 또 읽고 있는, 보고 있는 여러 콘텐츠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뭐 특별히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소개하거나 영상을 소개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책, 뭐 영화, 또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신앙의 서적, 그다음에 신앙의 콘텐츠들, 그다음에 뭐 또 문학이나 또 여러 장르들 함께 주제를 관통하여 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기독 서학 클럽,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과 이야기를 들고 기독 서학 클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감사합니다. 와. 네, 제발.